오빠와 있으면 저도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당신과 달릴 때가 제일 행복해. 집에서는 안 그래요? 사모님이랑은? 집에선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아. 설렘 같은 건 없어.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설렘 없이 사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함께 있어요. 우리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한도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다. 퇴직한 지 이제 석 달. 35년간 다녔던 회사를 떠난 후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허함과 마주하고 있었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요. 부엌에서 아내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식탁에는 어김없이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치. 30년 넘게 보아온 풍경이었다. 미경은 늘 그랬듯 정확히 7시 30분에 아침을 차렸고 도연은 습관처럼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미경의 질문에 도연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멈칫했다. 뭘 하지? 그는 매일 아침 이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다.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동네 도서관에 가거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펼쳐질 뿐이었다. 글쎄, 좀 걷다가 올까 봐. 요즘 날씨 좋잖아요. 많이 걸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미경은 담담하게 말하며 자신의 식사를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도연은 밥을 먹으면서 아내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다. 55세. 자신보다 3살 어린 미경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깔끔한 집안복.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함없이 예측 가능하게. 식사를 마치고 도연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운동화 끈을 묶으며 그는 문득 아들 생각이 났다. 준혁이는 요즘 얼마나 바쁜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진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딸 지은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영상통화를 할 뿐이었다. 다들 바쁘겠지. 도연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한강 둔치로 향했다.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조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도연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산책이었다. 하지만 며칠을 걷다 보니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옆을 스쳐 지나가는 조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땀을 흘리며 힘차게 달렸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것이 도연에게는 부러웠다. 다음 주 월요일, 도연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지역 마라톤 동호회 광고를 보게 되었다. 성남 러닝크루 나이 불문, 초보자 환영,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한강 둔치 집합.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58세의 마라톤이라니.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번호를 적어두었다. 토요일 아침, 도연은 약속 장소로 나갔다. 한강 둔치의 정자 앞에는 이미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이도 성별도 제각각이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도연을 반갑게 맞이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동호회 회장 김태수라고 합니다. 아, 네.
한도연입니다. 58세고 운동은 처음이라. 아이고,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 여기 60대 형님들도 계시거든요.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태수의 환한 미소에 도연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소개를 했다. 은퇴한 교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주부, 직장인.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때 도연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멈췄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이에요. 나이는 32이고 여기 온 지는 2달 정도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밝은 목소리, 환한 미소. 서윤은 검은색 레깅스와 분홍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그녀는 유난히 눈에 띄었다. 젊은 에너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자, 그럼 오늘은 가볍게 5km 코스로 갈게요. 초보자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걷기와 뛰기를 섞어서 하셔도 돼요. 태수의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연은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처음엔 괜찮았다. 하지만 1km도 채 가기 전에 숨이 차기 시작했다. 그는 속도를 늦췄고 결국 걷기 시작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문제 없었는데 나이가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괜찮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돌아보니 서윤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며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 네. 좀 무리했나 봐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2km도 못 뛰었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같이 걸을까요? 서윤의 제안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퇴직하고 나서 뭔가 할 게 없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회사 다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시작했어요. 달리면 머리가 좀 비워지더라고요. 도연은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미경과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대화가 사라졌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서로의 마음에 대해 묻지 않게 된 지 오래였다.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IT 쪽 회사요. 마케팅 일하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하, 서윤은 허탈하게 웃었다. 도연은 그 웃음 속에서 묘한 공감을 느꼈다. 젊지만 지쳐 보이는 그녀. 나이는 다르지만 어쩌면 비슷한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매주 토요일을 기다리게 되었다. 동호회 사람들은 친절했고 함께 달리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무엇보다 서윤과 나누는 대화가 좋았다. 그녀는 늘 밝았고 도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회사 생활 이야기, 자식 걱정, 퇴직 후의 막막함. 도연은 미경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서윤에게 털어놓았다. 아, 그런 일도 있으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서윤은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도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3번째 토요일, 훈련이 끝난 후 동호회 사람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도연도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도연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서윤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오늘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잘 뛰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아직 멀었죠. 아니에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속도면 다음 달 10km 레이스 충분히 완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의 칭찬에 도연은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회사에서는 말년에 존재감 없는 부장으로 지냈고, 집에서는 그저 월급 가져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노력하면 결과가 보였고, 누군가 그것을 알아봐 주었다. 서윤 씨는 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죠? 네. 사실 작년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연애도 끝났고,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밀렸고, 그때 정말 우울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달릴 때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비슷한 느낌이었다. 달릴 때는 오직 호흡과 발걸음에만 집중하게 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사라진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서윤이 갑자기 물었다. 도연은 잠시 당황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좋은데요. 다행이다. 사실 동호회에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제 또래들은 너무 치열하게 살거든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근데 형님들은 좀 더 여유로우시잖아요. 형님. 그 호칭이 도연의 가슴을 간지렸다. 서유는 그를 나이 많은 아저씨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동료로 대했다. 그것이 도연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유난히 기분이 좋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경이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요? 저녁 먹었어요? 응. 동호회 사람들이랑 간단히 먹었어. 그래요.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연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그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뛰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다음 주말을 기다리는 자신. 이게 얼마만인가.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동호회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다. 사람들이 오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서윤이 올린 사진 속에 도연도 보였다. 그는 사진을 저장했다. 그리고 서윤의 프로필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옆에서 미경이 책을 읽고 있었다. 도연은 슬쩍 아내를 쳐다보았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 하지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가구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설렘도 두근거림도 사라진 것이. 다음 주 토요일도, 그 다음 주 토요일도 도연은 빠짐없이 동호회에 나갔다. 그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제는 10km도 완주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고, 특히 서유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느는 분 처음 봤어요. 서윤의 칭찬에 도연은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는 점점 더 열심히 달렸다. 주중에도 혼자 한강에 나가 연습했다. 미경은 남편이 운동에 열심인 것을 보며 처음엔 좋아했다. 건강에 좋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경은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다.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사라지고 뭔가 기대에 차 있는 듯한 얼굴이 되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미경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변화가 단순히 운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금요일 저녁, 도연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미경이 물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아, 동호회 사람들이 내일 코스 얘기하는데 재밌어서. 도연은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도연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경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미경은 빗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를 예감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11월 초,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열정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저녁 훈련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동호회는 주 2회 정기 모임을 가졌고 도연은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수요일 오후 도연은 미경에게 말했다. 미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또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나간다면서요. 운동하는 게 좋잖아. 건강에도 좋고. 그건 그렇지만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잖아. 나도 뭔가 해야지. 그는 서둘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미경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마저 했다. 싱크대 위 창문으로 남편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저녁 훈련이 끝나고 동호회 사람들은 근처 삼겹살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도연은 서윤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요즘은 늘 이렇게 그녀 곁에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오빠, 요즘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다음 달 하프 마라톤 대회 나가실 거죠? 서윤은 소주잔을 들며 물었다. 그녀는 어느새 도연을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자연스러웠다. 글쎄, 자신은 없는데. 에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나갈 건데 같이 나가요. 제가 페이스 조절해 드릴게요. 서윤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소주잔을 부딪히며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오빠는 결혼하시고 얼마나 되셨어요? 술이 조금 오른 서윤이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32년. 됐네. 와, 대단하시다. 저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글쎄요. 요즘 남자들은 다 결혼 생각이 없던데요. 아니면 조건만 따지거나.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도연은 그녀의 표정에서 외로움을 읽었다. 젊고 예쁘지만 그녀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다. 오빠는 결혼 생활 어때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잠시 멈칫했다. 행복한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익숙함, 안정감, 책임감, 그런 단어들만 떠올랐다. 글쎄,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돼. 처음에 설렘 같은 건 사라지고 그냥 습관처럼 사는 거야. 도연의 말에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설렘 없이 사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맞다. 설렘 없는 삶. 그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서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은 시계를 보았다. 11시 30분.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미경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안 주무세요? 기다렸어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으면 걱정되잖아요. 아, 미안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도연은 슬쩍 고개를 돌렸다. 미경은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술 냄새가 났고 얼굴에는 홍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달랐다. 뭔가 들뜬 듯한, 살아있는 듯한 표정.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다. 미경은 움찔했다. 남편이 자신에게 이런 말투를 쓴 것은 오랜만이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요. 뭐가 걱정인데요?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건데 당신 요즘 달라졌어요. 미경의 말에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뭐가요? 표정이요. 요즘 당신 표정.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다. 피곤해요. 먼저 자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다. 미경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이 벗어둔 운동복을 집어들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 향수 냄새. 미경의 손이 떨렸다. 아니야.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다음 날, 미경은 남편이 출근. 아니, 집을 나간 후 그의 서재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마라톤 관련 책들이 놓여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동호회 단체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미경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멈췄다. 젊은 여자였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도연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미경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밝았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이었다. 미경은 사진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32년을 함께 산 남편.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 하지만 지금 그 남자는 다른 여자 옆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 윤이었다. 미경아, 오랜만이다. 이번 주 점심 한번 먹자. 그래, 좋아. 며칠 후, 미경은 윤희를 만났다.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경은 결국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우리 남편이 마라톤에 푹 빠졌어. 그래? 좋은 거 아니야. 건강도 챙기고. 근데 너무 자주 나가. 주 2회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나가고. 윤희는 미경의 표정을 살폈다. 친구의 얼굴에 불안감이 역력했다. 혹시 다른 여자? 윤희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확신은 없어. 하지만 느낌이 이상해. 남편 표정이 달라졌어. 옷에서 향수 냄새도 나고. 사진 본 거 있어? 동호회 단체 사진에 젊은 여자가 있더라. 남편 바로 옆에.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미경아, 요즘 그런 일 많대. 퇴직한 남자들이 동호회 같은 데서 젊은 여자들 만나서
알아. 뉴스에서 본 적 있어. 미경은 눈물을 닦았다. 3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일단 좀 더 지켜봐. 윤희의 조언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도연은 또 늦게 들어왔다. 미경은 일부러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워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미경은 눈을 감은 채 남편의 숨소리를 들었다. 30년 넘게 옆에서 들어온 익숙한 숨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 숨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 주 토요일, 미경은 결심을 했다. 남편을 미행하기로. 그녀는 남편보다 30분 먼저 집을 나섰다. 한강 둔치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9시가 되자 창밖으로 남편의 차가 보였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멀찌감치 따라갔다. 도연은 한강 둔치 정자 앞으로 걸어갔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저기 젊은 여자가 보였다. 사진 속에서 본 바로 그 여자. 미경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다. 남편과 그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친근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나란히 뛰기 시작했다. 미경은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추운 날씨였지만 그녀는 떠날 수 없었다. 훈련이 끝나고 사람들이 카페로 이동했다. 미경은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경은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의 그런 웃음을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집에서 남편은 늘 무표정했다. 말수도 적었고 감정 표현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저 남자는 달랐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추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30분이 더 지나고 사람들이 카페를 나오기 시작했다. 도연과 그 여자는 주차장까지 함께 걸어갔다. 미경은 서둘러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핸들을 꽉 쥔 채 울었다.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이를 낳고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고 남편의 힘든 직장 생활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대체 뭐가 부족했던 거야? 미경은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좋은 아내였다고 생각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아이들을 잘 키웠고 남편을 성심껏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 집에 도착한 미경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55세. 거울 속 여자는 나이 들어 있었다.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주름진 얼굴, 처진 몸매.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멈춘 지 오래였다. 가족을 돌보느라, 살림을 하느라 자신은 뒷전이었다. 나도 예뻤는데. 미경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젊은 시절 그녀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도 그녀의 미소를 좋아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아니, 그녀도 남편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거실로 나온 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그 여자와 웃고 있는 모습만 떠올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여보, 오늘 저녁 좀 늦을 것 같아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회식하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미경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또 거짓말이었다.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저녁 8시, 9시, 10시. 시간이 흘렀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왜 안 주무세요? 도연이 물었다. 미경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바람 피우는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얼어붙었다. 미경은 일어서서 남편에게 다가갔다. 동호회에 젊은 여자 있죠?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같이 운동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오늘 내가 다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웃고 떠드는 거 다 봤다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커졌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요. 따라갔어요. 당신 행동이 이상해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운동 동료일 뿐이라니까요. 그럼 왜 집에서는 그렇게 안 웃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표정을 안 지어요? 미경의 물음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 그 여자 좋아하는 거 맞죠? 침묵이 답이었다. 미경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32년이에요. 우리 32년을 함께 살았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도연의 말에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32년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설명해봐요. 미경의 외침에 도연은 입을 열었다.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 말은 칼날처럼 미경의 가슴을 찔렀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모든 것. 나는 죽은 것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게 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다시 살고 싶어요. 도연의 말에 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다. 도연은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혼자 남은 미경은 한참을 울었다. 32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12월이 되자 날씨는 본격적으로 추워졌다. 하지만 도연과 서윤 사이의 열기는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의 대치 이후 도연과 미경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다. 도연은 더 자주 집을 나갔고 미경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다. 오빠, 다음 주 일요일에 춘천 마라톤 대회 있는 거 알죠? 같이 갈래요? 수요일 저녁 훈련 후 서윤이 도연에게 물었다. 두 사람은 다른 동호회 사람들과 떨어져 걷고 있었다. 요즘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춘천까지요? 왕복 4시간은 걸릴 텐데. 그래서 좋잖아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대회 뛰고 근처에서 닭갈비도 먹고 대회 끝나면 오후 3시쯤 될 거예요. 서윤의 제안에 도연은 망설였다. 집을 하루 종일 비우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좋아요. 가죠. 진짜요? 야호. 그럼 제가 내비 찍어서 같이 가요. 오빠 차로 갈까요?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으며 웃었다.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서윤과 함께 있을 때의 짜릿함,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 살아있다는 느낌. 그것이 그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일요일 아침 6시, 도연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미경은 침대에 누워 눈을 뜬 채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젊은 여자가 차에 타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 여자였다. 미경은 창문에 손을 짚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편의 차가 출발했다. 함께, 둘이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구나. 이제는 대놓고 만나는구나. 차 안에서 도연과 서유는 음악을 틀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오빠, 커피 마실래요? 제가 탔어요. 서유는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도연에게 건넸다. 도연은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다. 맛있네요. 그죠? 집에서 직접 내렸어요. 오빠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잖아요. 그녀가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도연을 기쁘게 했다. 미경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는 일도 없었고 그의 기분을 살피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서유는 달랐다. 그녀는 도연에게 관심을 쏟았고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오빠는 왜 결혼했어요? 서윤이 갑자기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그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 꾸리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사랑, 했었죠. 처음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은 말을 흐렸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결혼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만날 거예요. 오빠는요? 지금도 사모님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하는가? 미경을. 그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익숙함, 책임감, 의무감.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았다. 잘 모르겠어요. 도연의 솔직한 대답에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춘천에 도착해 대회를 치렀다. 도연은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고 서유는 그를 응원하며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다. 완주 후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로 포옹했다. 그 순간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그는 다시 살아 있었다. 오빠, 정말 대단해요. 첫 하프 마라톤인데 이 기록이면 엄청 좋은 거예요. 다 당신 덕분이죠. 두 사람은 눈을 맞추며 웃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연인으로 봤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그들은 연인이었는지도 몰랐다. 점심으로 닭갈비를 먹으며 두 사람은 맥주를 마셨다.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오빠, 춘천 와본 지 얼마 만이에요? 한 20년. 아이들 어렸을 때 한 번 왔었나? 가족들이랑요? 응. 서유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오빠,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저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다. 서유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좋아해요.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떻게 좋아하는데요? 운동 동료로? 아니면 여자로 좋아해요. 도연의 고백에 서유는 미소 지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던 것이다. 저도요. 오빠 좋아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식당 아니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도연은 26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여자에게 고백을 했고 그 여자는 자신의 고백을 받아주었다.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이 물었다.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도연은 기혼자였고 32년 된 가정이 있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도연의 말에 서윤은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저도 그래요. 오빠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춘천 시내를 걸었다. 소양강을 따라 손을 잡고 걸으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서울에서의 현실, 가족, 책임감,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여기 모텔 맞네요. 서윤이 무심코 말했다.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녀도 그를 보고 있었다. 들어갈까요? 서윤의 제안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선을 넘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한 듯 했다. 그래요. 두 사람은 조용한 모텔을 찾아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했다. 도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여자와 함께 있었다.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이 컸다. 2시간 후,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서윤은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오빠,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 저도요. 서윤은 그의 가슴에 키스했다. 도연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순 없어요. 저도요. 오빠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키스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 더 이 순간에 머물고 싶어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오빠, 집 앞에 내려줄게요. 사모님이 볼까봐. 응, 그래. 도연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내렸다. 서윤의 차가 떠나가는 것을 보며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옥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다. 미경은 이미 잠든 것 같았다. 도연은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서윤의 향기를 지우면서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뒤섞여 있었다. 침실로 들어가자 미경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다.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어요. 미경이 말했다. 목소리가 차갑고 건조했다. 응, 그 여자랑 있었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이제 숨기지도 않네요. 미경이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32년이에요. 우리 32년을 함께 산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요.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회사 생활 힘들 때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나를 버려요? 미경의 목소리가 커졌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그 여자랑 계속 만날 거예요? 도연의 침묵에 미경은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대답도 못하네요. 그래요? 만나세요. 계속 만나요.
대신 미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끝이에요. 이혼해요. 여보, 이혼하자고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면서 참고 살 수는 없어요. 미경의 외침에 도연은 당황했다. 이혼. 그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서윤과 만나는 것과 이혼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 진정해요. 일단 진정하고. 진정. 당신이 날 배신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미경은 옷장을 열고 이불과 베개를 꺼냈다. 오늘부터 당신 거실에서 자요. 같은 방 쓰기 싫어요. 그녀는 이불을 남편에게 던지고 침실 문을 잠갔다. 도연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문 너머로 미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이불을 안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잘 들어갔어요? 곧 답장이 왔다. 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단어를 본 순간 도연의 마음은 결정되었다. 그는 서윤을 선택하기로 했다. 32년 된 결혼 생활보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뜨거운 사랑을 선택하기로.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 다니는 아들 준혁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미경이 아들에게 연락한 것이다. 아, 그게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아빠가 바람 피운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빠,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실이에요. 미안하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내 입장에선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이해가 돼요? 30년 넘게 같이 산 부부가 바람을 피우는 게 이해가 돼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가정을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엄마 울고 있어요, 지금. 준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자식들도 알게 되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서윤과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도연은 이제 집보다 서윤의 원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곳이 더 편했고 더 행복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도연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파멸적인 사랑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새해가 밝았지만 한도연의 집안은 전쟁터였다. 미경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아들 준혁과 딸 지은이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도연의 이름은 사라졌다. 아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 같은 사람 제 아버지 아니에요. 준혁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였다. 도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서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1월 중순, 도연은 결국 집을 나왔다. 큰 짐은 없었다. 옷가방 하나와 개인 물품 몇 가지. 32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미경은 그가 짐을 싸는 동안 부엌에 서서 지켜보았다. 정말 가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그 말도 지겹네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더 이상 울지도 않았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것 같았다. 애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요. 당신이 그 애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한도연 씨, 미경이 그를 불렀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 호칭이었다. 도연은 돌아보았다. 행복하세요. 그 여자랑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미경의 말에는 비꼼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3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서윤의 원룸으로 이사한 도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서윤과 함께라면 천국 같았다. 그들은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오빠,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물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응, 정말 행복해. 가족들 생각 안 나요? 생각나지. 근데 당신이 더 좋아. 도연의 말에 서윤은 미소 지으며 그의 팔에 기댔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예전만큼 밝지 않았다. 뭔가 걱정이 있는 듯 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서요. 무슨 일인데? 상사가 저한테 자꾸 야근을 시켜요. 다른 사람들은 안 시키면서.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도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힘들면 회사 그만둬도 돼. 내가 있잖아. 오빠. 서윤은 도연을 올려다보았다. 정말요? 제가 회사 그만둬도 괜찮아요? 그럼. 나 퇴직금이랑 연금 있어. 우리 둘이 사는 거 충분해. 도연의 말에 서윤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를 껴안았다. 오빠, 최고예요. 사랑해요. 2월이 되자 서윤은 회사를 그만뒀다. 이제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처음에는 좋았다. 도연과 스문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오빠, 오늘 뭐 할 거예요? 동호회 가려고. 또요? 어제도 갔잖아요. 운동은 꾸준히 해야지. 저도 같이 갈래요. 같이? 근데 오늘은 좀. 도연은 말을 흐렸다. 사실 요즘 동호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다들 도연과 서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특히 기혼자들은 도연을 피하기 시작했다. 왜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서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오빠 이상해요. 저랑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도연은 서윤을 달래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사실이었다. 요즘 그는 가끔 숨이 막혔다. 스문의 시간 함께 있다 보니 서윤의 모습 중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다. 옷, 화장품, 카페, 일주일에 수십만 원씩 썼다. 도연의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설거지는 쌓여 있었고 빨래는 며칠씩 방치되었다. 서윤아, 설거지 좀. 아, 나중에 할게요.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짜증이 났다. 미경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었다. 도연이 퇴근하면 늘 깨끗한 집과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다. 3월 어느 날
도연은 은행에서 잔고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퇴직금 1억 원 중 이미 3천만 원이 사라졌다. 4개월 만에. 이 속도라면 1년도 안 돼서 바닥날 것 같았다. 서윤아, 우리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저녁 식사 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왜요? 돈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빨리 줄어들어서. 오빠, 연금 나오잖아요. 매달 200만 원씩.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 둘이 살기엔. 서유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옷도 못 사고, 카페도 못 가고? 그게 아니라 조금만 줄이자는 거지. 오빠도 참. 저보고 따라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서윤의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벌어볼게. 오빠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서윤은 비웃듯 말했다. 그 순간 도연은 서운함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도연은 알바 구인 광고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58세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경비, 청소, 배달. 그는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오빠, 편의점 알바요? 진짜로? 서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응, 돈이 필요하니까. 창피해요. 오빠 나이에 편의점에서 일하면 어떡해요? 일하는 게 뭐가 창피해. 당당한 건데. 도연은 화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서윤의 태도가 점점 더 불편해졌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도연은 편의점에서 일했다. 손님 응대, 진열, 청소. 회사 부장으로 일하던 자신이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이 되어 있었다. 가끔 아는 사람이 들어올까봐 두려웠다. 특히 전 직장 동료들. 어느 날 새벽,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전 직장 후배 하나가 편의점에 들어왔다. 아, 부장님? 응.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후배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일하세요? 응. 그냥 심심해서. 거짓말이었다. 후배도 알았을 것이다. 도연은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후배를 보냈다. 혼자 남은 편의점에서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58세, 편의점 알바생. 이게 자신의 현실이었다. 4월이 되자 도연과 서유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말다툼은 점점 커졌다. 왜 설거지를 안 해놓은 거예요? 바쁘다니까요. 드라마 보느라. 드라마가 설거지보다 중요해. 오빠는 저 하나 믿고 가족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설거지 타령이에요? 서윤의 말에 도연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사용했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라는 무기.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어. 도연은 결국 사과했다. 항상 그가 먼저 사과했다. 서윤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마저 떠나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5월 어느 날 도연은 동호회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도연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럭저럭. 형,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동호회에서 형 얘기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 형이 가족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빠졌다고. 다들 좋지 않게 봐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 다시 생각해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족한테 돌아가요. 고마워. 근데 이미 늦었어. 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동호회 사람들마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유는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오빠, 배고파요. 뭐 좀 시켜줘요.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자. 에이, 맨날 집에 있는 거만 먹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서윤아, 우리 돈 좀 아껴야 해. 또 시작이네. 맨날 돈 타령이에요. 서윤은 짜증을 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럼 제가 돈을 벌까요? 제가 다시 일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서윤이 소리를 질렀다. 도연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지만 그녀는 그를 밀쳐냈다. 만지지 마요. 요즘 오빠 정말 싫어요.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싫다고, 자신을 싫다고 했다. 서윤아, 나가 있어요. 오빠 얼굴 보기 싫어요. 도연은 집을 나왔다. 한강 둔치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32년 된 가정을 버렸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다. 그리고 지금 그가 선택한 여자는 자신을 싫다고 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연은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준혁과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했던 집, 안정적이었던 일상, 예측 가능했던 미래.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짧은 순간의 열정을 위해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오빠, 어디에요? 들어와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갔다. 돌아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집에 돌아가자 서윤이 울고 있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도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윤은 그의 품에서 울었다. 오빠, 저 사랑하죠? 그럼, 당연하지. 정말요? 후회 안 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후회 안 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까.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서유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문득 집이 그리워졌다. 미경이 그리워졌다. 아이들이 그리워졌다.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5월의 비는 차갑고 쓸쓸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도연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원룸 문을 열자 서유는 보이지 않았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그녀의 옷들도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서유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서둘러 옷장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옷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다.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빠, 미안해요. 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짧은 메시지였다. 도연은 그 쪽지를 들고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서윤이 떠났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그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어디 갔어?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다음 날, 도연은 서윤의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친구였다. 서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오빠, 서윤이는 새 남자친구 만났어요. 뭐라고? 도연은 귀를 의심했다. 새 남자친구요. 30대 초반 회사원이래요. 한 달 전부터 만났대요.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살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해요, 오빠. 제가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오빠는 너무 나이 많고 돈도 없다고. 전화를 끄는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가족도, 명예도, 안정도. 오직 서윤을 위해.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이용한 것뿐이었다. 나는 뭐였던 거지? 도연은 거울 앞에 섰다. 58세.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는 늙은 남자였다. 젊은 여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속였던 것이다. 일주일 동안 도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편의점 알바도 그만뒀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다. 삶의 의지가 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한도연 씨,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법원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혼. 그는 이미 잊고 있었다. 미경과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도연은 법원에 갔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은 초라했다. 한때 대기업 부장이었던 남자는 이제 빈털터리 노인이 되어 있었다. 조정실 앞에서 미경을 만났다. 6개월 만이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말쑥해 보였다.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했으며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오히려 밝아 보였다. 왔어요. 미경이 담담하게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두 사람은 조정실로 들어갔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다. 재산 분할은 법정 기준대로 5대5로 하기로 합의하셨죠? 네. 미경이 대답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미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 퇴직금은 다 써버렸고, 연금은 반으로 나눠야 했다. 아파트는 미경이 가져가기로 했다. 자녀 양육권은 이미 성인이니 해당 사항 없고, 그럼 이혼에 합의하신다는 거죠? 네. 미경이 서명했다. 도연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32년 결혼이 서명 하나로 끝났다. 조정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 섰다. 잘 지내요? 미경이 물었다. 도연은 거짓말을 했다. 응, 잘 지내. 거짓말. 얼굴 보니까 알아요.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 떠났죠?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미경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떻게, 준혁이가 들었어요. 동호회 사람한테 다들 알고 있대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창피했다. 모든 게 창피했다. 당신, 바보예요. 미경의 말에 도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32년을 저와 함께 살면서 당신은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어요.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버텨줬던 게 누군지, 당신의 아이들을 키우고 당신의 부모님을 모셨던 게 누군지,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젊은 여자가 당신한테 예쁜 말 몇 마디 해주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미경의 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미경은 가방을 들고 돌아섰다. 여보, 도연이 그녀를 불렀다. 미경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해. 그 말도 이제 지겹네요. 그냥 당신 인생 잘 사세요. 미경은 걸어갔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32년을 함께한 여자가 저렇게 멀어져 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법원을 나온 도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 원룸. 그곳은 이제 집이 아니었다. 그는 한강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둔치를 걸으며 도연은 1년 전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마라톤 동호회를 만났고 서윤을 만났다. 그때 그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했다. 벤치에 앉아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준혁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딸 지은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내가 지킨 건 뭐였지?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결승선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환호도, 박수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쓸쓸한 혼자만 남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졌다. 예전에는 이 풍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쓸쓸했다. 다음 날, 도연은 원룸 계약을 해지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3평 남짓한 작은 방.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한때 30평 아파트에서 살던 남자가 이제는 고시원에서 살게 되었다. 짐을 정리하며 도연은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26세의 자신과 23세의 미경.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미래를 꿈꿨고 서로를 사랑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도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잘못된 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이었다. 감사할 줄 몰랐고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늘 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몰랐다. 7월이 되었다. 도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는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58세에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어느 아파트 경비실에 지원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곳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바로 옆이었다. 도연은 망설였다. 혹시 미경이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경비 일을 시작했다. 유니폼을 입고 경비실에 앉아 차량을 확인하고 택배를 정리했다. 한때 부하 직원 10명을 거느렸던 부장이 이제는 주민들에게 고개 숙이는 경비가 되었다. 어느 날 정말로 미경을 마주쳤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도연은 경비실 안에 숨었다. 하지만 미경은 그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미경은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 경비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아빠, 엄마, 아이들. 그들은 웃고 떠들며 행복해 보였다. 나도 저랬었는데. 도연은 옛날을 떠올렸다. 준혁이와 지은이가 어렸을 때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이 길을 걸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미경은 그의 팔짱을 끼고 그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행복인 줄. 휴대폰을 꺼내 옛날 사진을 봤다. 가족 사진들. 아이들의 졸업식, 생일 파티, 여행. 모든 사진 속에 미경이 있었다. 늘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거기 있었다. 나는 왜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도연은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8월 어느 날, 도연은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공지를 봤다. 가을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모집. 그는 오랜만에 마라톤이 생각났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그는 참가 신청을 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달리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회 당일, 도연은 한강에 나갔다.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몇몇은 그를 알아보고 어색하게 인사했다. 대부분은 그를 피했다. 형, 오랜만이에요. 태수가 다가와 말했다. 응,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럭저럭.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도연의 몰락을. 출발 신호가 울렸다. 도연은 달리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뛰는 것이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달렸다. 5km, 10km, 15km. 그의 페이스는 느렸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추월해 갔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달렸다. 20km 지점에서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여기가 내 결승선이구나. 도연은 깨달았다. 그는 결승선에 도착할 수 없었다. 아니, 진짜 결승선은 이미 지나쳐 버렸는지도 몰랐다. 그가 놓친 결승선은 마라톤이 아니라 가정이었다. 32년간 이어온 긴 레이스. 그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세상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구급 요원이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쉬었다가 갈게요. 포기하실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포기할게요. 그는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결승선을 향해서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출발점에 도착해도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도연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다. 그는 그 금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금이 가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빠, 지은이었다. 딸의 목소리에 도연은 눈물이 났다. 지은아, 아빠, 어디 계세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고시원에 산다고. 응, 아빠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저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요. 아빠 보러 갈게요. 아니야, 오지 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아빠, 지은이 울었다. 도연도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지. 그래도 아빠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요. 전화를 끊은 도연은 한참을 울었다. 58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사랑도, 명예도, 재산도.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무너졌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 그것은 마치 그의 인생 같았다. 진짜 결승선은 가정이었구나. 도연은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달려야 했던 마라톤은 짧은 열정이 아니라 긴 인내였다.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오랜 헌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결승선은 이미 지나갔고 그는 길을 잃었다. 이제 돌아갈 곳도 달려갈 곳도 없었다. 오직 후회만이 남았다. 빗소리를 들으며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결승선은 이렇게 쓸쓸하게 끝나고 있었다.